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은 갈애, 즉 사랑을 갈구하는 병이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3살 때 형성되는 버릇의 핵심이 바로 갈애다. 3살 때쯤 나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손녀 보고 3살 딱 되니까 애가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구나. 딱 나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분별이, 네, 나와 남이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 모든 분별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얘가 신이었는데 이제 인간 세계로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끼겠더라고요. 자, 갈애는 대상의 마음을 뺏기는 집착이다. 마음을 뺏긴다 이 말도 참 많이 좋은 표현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는가.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면 집착이 있어요. 그죠? 예, 사람마다 달라요. 까닭 놓고 곤수대마, 미친놈마다 주제가 있다. 이게 참 사람마다 미쳤고 미친 주제는 다 달라요. 예. 자, 그게 갈애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한 집착을 이제 멸이라고 해요.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도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팔정도가 된다. 고, 집, 멸, 도에서 도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인데 고통을 따져보니까 원인이 무명, 어리석음이더라 이거예요. 고통을 따져보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 그리고 원인을 따져보니까 무명, 여기에 집. 그러면 무명이 없어지면 차례차례로 해서 고통도 없어진다. 이게 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명을 없앨 수 있는가? 그게 도. 그래서 고집, 멸, 도. 요게 지금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기본적인 불교 교리예요. 팔정도는 이런 거예요. 무명이, 본질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본질을 모르면 무지의 행이 집적이 되어서 잘못된 눈이 생겨요. 그게 식.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쌓이면 자기 안에 잘못된 정보가 축적이 되는데 그게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쌓이면 그 잘못된 정보가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를 왜곡시켜서 만들어내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되어서 보게 되는 거.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왜곡된 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 세계가 보이는 거고 부처 눈에는 부처 세계가 보인다. 그러니까 무명, 행, 식, 식은 정보의 집적, 명색은 잘못된 세계가 펼쳐지는 것. 그러면 인간한테는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생각하는 것.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이것이 밖에는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나서 접촉이 되고 접촉하는 순간 좋다 나쁘다고 하는 감정이 바로 느낌이 일어나서 그럼 그 느낌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런 취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에는 착각에 의한 나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의 주체라는 것이 생겨서, 나가 생기면 언제 태어났다, 생, 노, 늙는다, 병든다, 그리고 죽는다 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파악한
무명에서부터 바로 잡아가면 무명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견, 사실을 바로 본다 이거예요. 본질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항상 입체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견, 바로 본다. 그 다음에는 정사유, 모든 사유가 그 정견에 따라서 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정업, 그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정업, 바른 업이 발라졌어. 그리고 정명, 자기의 생활도 이 바른 안목에 따라서 생활도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자체가 정명, 바로 잡히고 정념, 항상 깨워서 알아차리고 있고 정념, 바른 념, 바로 알아차리고 있고 염이란 말은 항상 지금 검자에 밑에 마음 심자지요. 정념이란 말은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항상 현재에 와 있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무명의 코스가 아니라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념, 그리고 정진, 바른 정진. 아까 바른 정진은 수본진심. 수본진심, 그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제1정진. 자기 본진심, 본래의 진실한 마음을, 이 자각을, 본질이 자기를 자각하고 있는 그게 바른 진심인데, 그거를 지키는 거. 항상 그래서 깨워서 그 상태를 다져가는 거. 단단하게 굳혀가는 거. 그것이 제1정진, 최고의 정진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화두 하나를 제대로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정진이다. 화두는 의식을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화두는 의식이에요. 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의식이 자각 상태로 깨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가 최고의 정진이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영화 속의 인물로 알고 살다가 깨어나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영화를 꾸고 있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 지금 의식 자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정정, 마지막엔 정정, 바른 선정인데, 바른 선정은 의식 자체가 바른 선정이에요. 그럼 의식 자체가 되면 저절로 항상 선정 속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대정 속에 있다. 대정, 큰 선정 속에 있다. 큰 선정은 본질 자체가 큰 선정. 그러니까 이거 비유해서 작은 선정, 소정과 대정이 있는데, 작은 선정과 큰 선정이 있는데, 작은 선정은 뱀이 들어가는 거고 큰 선정은 용이 들어가는 걸로 비유를 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대정, 용을 인도말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 대정 이런 말을 써요. 용이 들어가는 큰 선정. 이거는 본질 자체가 언제나 큰 선정 속에 있다. 부처님은 항상 나가 대정 속에 계시다. 이 말은 항상 자기 자각을 놓치지 않고 사신다. 이 말이죠. 틈만 나면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많이 앉았어요. 아니, 일상 끝나고 제자들 다 돌아가고 하면 당신 방에서 부처님 뭐 하고 계셨겠어요? 선정 속에 있었지. 그러니까 항상 자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도 부처님도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본질이 대정 속에 있어서 본질 자체가 오매일려예요. 생사일려고. 본질에는 생사가 없어요. 그게 일려예요. 생이나 사나 현상이 생사는 현상이고 일려는 본질이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항상 하나인 상태에서 살아가셨다.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라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심일 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생각에 시달리고 욕망에 시달리고 마음이 있는 상태는 산은 산이다. 이 말은 현상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현상만 보고 있다. 근데 산, 불시산. 산은 산이 아니다. 이 말은 무심이 되었을 때 이거는 색이고 이거는 공, 색에 살다가 공을 발견했을 때 다시 말하면 무심이란 말은 우리가 분별하는 생각이 없을 때 분별하는 생각이 없으면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무심으로 돌아가서 근데 저기서 대정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산, 지, 시산. 이때 이치는 다만, 산은 다만 산일 뿐이다. 다만 산은 다만 산일 뿐이다. 이 말은 현상에 있다가 유심이다가 무심, 본질로 갔다가 본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현상으로 돌아 나와서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심이라고 해요. 이건 중도. 중도의 다른 말은 적이에요. 한마디로 쓴다면 색공적. 중도에 오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 이게 이제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현상만 알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본질을 깨닫는다. 본질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 나갔다 이 말은 생각 따라서 나가버리면 보고도 지금 보는 줄 몰라요. 다시 들어보시면 처음 듣는데 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럼 왜 그런가? 그 순간적으로 깜빡 무슨 생각에 빠지면 눈앞에 보고 듣는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까맣게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면 무심, 유심이 무심이 되었다가 무심에서 다시 현상으로 나와서 지혜다 이거 지혜.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자비를 쓰는 것이 평상심이라서 우리의 목표는 무심보다도 평상심에 있어요. 그러려면 무심이 확보가 돼야 돼. 확립. 생활의 기본 나의 상태로 무심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면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평상심을 쓰고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고 무심이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를 나의 생활의 기저로 삼고 있다가 경계를 만나면 그게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되 지혜롭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무심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거를 금강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상대를 만나면 경계를 만나면 금강왕의 복음을 쫙 뽑아서 착착 쓰고 끝나면 칼집에 탁 넣어둔다. 칼집에 넣어둔 상태를 무심. 그리고 쓰는 거를 이제 평상심.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하기. 여기 우리 공부예요. 그게 이제 중도다.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중도다. 그래서 그 공부 과정에 보면 사람들이 산은 산이다. 유심의 상태에서 무심이 한번 되면 워낙 유심에서는 번뇌에 시달리기 때문에 번뇌에 시달리다가 번뇌가 사라지는 본질의 마음자리 공을 한번 발견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공에 집착하게 돼요. 공에 집착하면 그는 죽은 목석 같은 상황이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어차피 이 현상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공부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게 사는 평상심이 되는데, 공부에서 무심을 본 사람이, 한번 공을 본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법신 변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신은 뭐냐면 이 몸이 나가 아니고 본질이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나다 하는 걸 한번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본질 자체에 또 집착하는 우리 그런 미련이 있어. 그런 집착의 병이 있어요. 그러면 법신이 오히려 변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변사는 아직까지 적중 못하고 좀 어긋나 있다. 변두리. 법신이 변두리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법신에 집착하면 법신 변사가 된다. 이 말은 선에서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법신 변사에 머물지 말고 법신도 버리고 화신보신으로 돌아 나오는 게 역시 산이다 이 말이에요. 산은 산이 아니다는 법신이고 산은 역시 산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법신이지만 이 현상이 펼쳐지는 한에는 이 화신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쓴다. 이게 목표다, 이게 공부의 목표. 그래서 되게 그 선사들이 하는 말은 법신 변사에서 머물면 아깝다. 아깝다. 그래서 완전히 법신조차도 버리고 이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 나와서 그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거. 무심에도 머물지 말고 무심도 환경 막혔다 이 말이에요. 무심에 집착하면 법신이 오히려 변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무심도 환경 막혔다. 더 나가서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는 게 평상심이 도다. 하여튼 그 12연기가 무명에서 고통을 갖는 이 연세가 있고 벗어나면 팔정도가 펼쳐진다. 깨닫게 되면 팔정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걸 한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미혹하여 무명일 때는 고통의 12연기가 펼쳐지지만 깨달아서 밝아지면 팔정도가 펼쳐진다. 이 말도 이해되지요? 무명이 명이 되는 게 정견이다. 그러니까 정견이 되면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런 식으로 쭉 정명해가지고 정정진, 정정 이렇게 쭉 그 팔정도가 펼쳐진다. 그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해라고 해요. 개정해. 그러니까 개정해의 삶이, 개는 모든 행동이 저절로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리고 정은 항상 이 나가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선정 속에 사는 삶. 해는 지혜, 항상 지혜를 쓰는 삶. 그래서 공부인은 적어도 바른 법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목표가 미래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미래에 있지 않다. 미래의 어떤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열반조차도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열반이 뭐냐 이러면 오히려 생사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본질 속에서 이렇게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맞아요? 본질 속에서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질은 본래 청정하고 나가 대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탈이 없어요. 본질 자체에는. 근데 우리는 본질 자체에 집착하면 다시 법신이 변사가 되어버리니까 그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현상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현상에서 잘 살면 현상을 잘 사는 방법이 무심, 평상심이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유심, 특별심이에요. 비교하면 우리가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유심이고 이상을 가지고 막 실천하려고 막 애쓰는
마음이 있는 상태, 유심이고 그것이 특별심을 계속 추구하는 일상에서, 이 현상에서 특별한 걸 추구하게 되는 유심과 특별심으로 살았다면 공부가 되면 본질을 발견하면 본질은 무심이에요. 무심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다가 무심이에요. 무심의 정의, 분별심이 없는 상태, 그게 무심이에요. 그럼 그 무심에서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대응하는 지혜가 생겨. 유심으로 곡 프리즘이 직선이 왜곡되잖아요. 유심은 왜곡되는데 무심은 왜곡이 안 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면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와 자비가. 자, 그러면 본질은 완벽하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비어요. 분별심이 없어서 마음이 텅 비어져 버려. 그 무심 상태에서 이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평상심의 지혜다. 이 말은 이해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생긴다. 이 말 이해돼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 현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길이 보여요. 그럼 그것이 저절로 복해의 양족존, 그래요. 부처님을 두 군데가 모두 다 만족하신 분이다. 하나는 현상에서의 복, 그리고 본질에서의 지혜. 현상과 본질이, 현상에서의 복과 그리고 본질에서의 지혜, 이것이 완벽하게 구족되는 분이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 40 전후에 존재가 불만족스러웠어요.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웠어. 근데 이렇게 무심과 평상심에 합쳐서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에 통달하면 본질은 본질대로 만족하고 현상은 현상대로 이 모양 이대로 만족해서, 그래서 복이 쌓여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서 불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 불만족이 없으면 투덜대지 않겠죠? 그러면 그 시기, 나의 정보가 투덜대지 않고 매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매사에 새롭고 만족스럽고 저절로 감사합니다가 생기겠죠. 식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명색이 희한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이놈의 세상 그러면 자꾸 이놈의 세상이라고 욕할 일이 자꾸 생겨.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식이 돼지 눈에서 부처 눈으로 바뀌면 있는 이대로 불세계가, 불국토가 이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의 한자의 뜻이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이 보일 시자. 하늘이 자기를 보여줘. 하늘에서는 빛이, 은총이 쭉 쏟아지고, 인간은 땅에서는 재물이 쌓여. 재물이 쭉 쌓여 올라가. 내 마음이 하늘이 본질이죠.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본질은 이 모든 걸 지금 주고 있지 않나요? 공짜로. 완전히 무주상, 준다고 하는 그런 상을 내지도 않고, 완전히 그저, 또 무연, 인연이 따로 있다 없다, 나한테 친한 사람만 주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본질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이 모든 걸 다 주고 있잖아요. 시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본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있어. 그 모든 걸 베푸는 것 중에 핵심이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생명이 뭐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이 이 찰나간의 현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지고 있어. 그래서 시간을 프레젠트라고 해요. 현재를 현재를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같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본질은 우리에게 프레젠트를 프레젠트 해주고 있어. 현재를 선물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도 괴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 뜨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같이 느껴져서 어떻게 쓸까 설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계속 좋은 일이, 계속 복이 계속 쌓이고, 불평한 사람은 계속 불평할 일이 계속 쌓이고, 이게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돼지 눈에는 계속 돼지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고, 부처 눈에는 모든 게 다 부처의 불국토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지금 있는 이대로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본질과 현상에서 모두가 다 구족하게 되는 그 원리가 무심과 평상심의 이 중도를 터득하고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사람도 중도로 가야 돼요. 중도로 안 가고 복을 구한다. 이러면 원리에 어긋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현상에서의 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좋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참선하는 선의 향상일로, 즉 본질로 향하는 길, 본질로 향하는 길이 본질조차도 놓아야지 정말로 본질을 현상 속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상일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항상 향상일로를 걸어야 돼요. 자기도 뭐 집착하니까. 본질을 깨달아도 또 그게 집착하니까. 끝없이 놓아야 돼요. 끝없이 놓는다. 자,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든 위대한 예술적 영감은 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제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 작품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예술적 영감이 평상심이에요. 상황 이해되죠? 네. 우리는 무심으로서만 살 수는 없어요. 몸을 가지고 이 현상을 살아가니까. 예술적 영감 자체가 평상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공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실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게 평상심, 무심은 그 사람이 무심의 경지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되게 편안해. 무심인 사람은 되게 편안해서 그 옆에 가면 그냥 같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현실에서 무심이라고 하는 그거를 드러내는 것, 깨달음의 사회화, 대중화, 그 실천의 문제, 그 문제가 이 지금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머물면 안 되고, 지금 산은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법신의 경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완전히 다시 보통 사람으로 돌아 나와서 개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 여기가 한번 터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문화활동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큐에게 물으라고 하는, 리큐가 누구냐면 센 리큐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다도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도가 평상심이 되는 것이 차에다가 차를 통해서 도가 드러나면 다 도가 돼요. 붓글씨를 통해서 드러나면 서도가 되고, 일본같이 이 금의 문화가 있는 데는 금이 도가 되면 금도가 되고, 활쏘기가 도가 되면 궁도가 되고, 그러니까 일본은 교토는 모든 것을 도로 통일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하는 사람들이 타산지석으로
한번 그 일본 교토 문화가 완전히 선불교를 평상심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리큐에게 물으라 해서 리큐 때 다가, 단순한 다가 다 도가 되거든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예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서예, 기예라고, 예술이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서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교토는 우리는 유교를 기반으로,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도라고 안 하고 서예라고 한다고. 그런데 일본은 이 선불교를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다도를 확립한 사람이 센리큐라는 사람이고, 그 영화는 센리큐의 일생을 한번 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거기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이 깨달은 공부가 현실에서 드러날 때, 센리큐 이 시대에는 문제의식이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100년, 전국시대라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수백 개의 그러니까 지방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전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지 못하고 각자가 나름대로 지방의 영주들이 각자가 독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이 무너지고, 그런 바람에 모든 영주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던 그걸 1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로 영주끼리 서로 땅 따먹기를 하다가 부모를 잃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이쪽에서는 어머니가 죽고, 뭐 이쪽에서 삼촌이 죽고, 뭐 이쪽에 또 누가 죽고 해가지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그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영주들이 서로 간에 원수가 된 시대, 그것이 절정기예요. 그 절정기에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처음으로 통일하는 기원을 만든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다 노부나가의 후원을 받는 다인이었어요. 센리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할 때까지 요런 격변기의 시대를 살다 간 이 센리큐가, 이 센리큐는 참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심의 입장에서 평상심을 그때마다 쓰고 살아가는 삶. 여기 지금 중도의 삶이다. 이거를 이 센리큐가 터득하고, 그리고 자기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 공간은 초가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가집을 짓는, 그게 센리큐의 다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초가집을 지었는가? 다다미 2장짜리예요. 실내 공간이 초가집이고, 그 실내 공간이 다다미 2장. 다다미 2장이면 되게 좁죠? 집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그런 곳에서 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다도를 했다. 왜냐?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원한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센리큐가 다도를 할 때 목적이 원한을 진 두 영주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문이 요만해요. 높이가. 요만해서 기어 들어가야 돼. 뭐 왕이건 천민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기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칼이 막혀요, 이게. 그래가지고 칼은 밖에다 놓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다다미 2장짜리에 초청하는 센리큐가 있고, 그리고 다이묘, 영주 2사람이 문이 2군데예요. 다 낮아. 밖에 칼은 걸어놓고 들어와서 딱 하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원수네. 생각해 보세요. 철천지 원수. 우리 어머니 죽인 원수. 이쪽에서는 우리 어머니 죽고, 이쪽에는 우리 아버지 죽였고. 그러니까 그 원수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은 있는데 가까이 앉았다. 그 차는 나온다. 나눠 마셔야 한다. 말은 못한다. 상황을 보세요. 한 2-3시간을
차 마시고 뭐 간식 먹고 차 마시고 간식 먹고 우리로 치면 차곡차곡 하니까 한국인들은 차곡 하니까 차 마시다가 국주도 한 잔 차곡차곡을 한 3시간 한다. 근데 말은 못 한다. 근데 뜻밖에도 원수가 앞에 앉아 있다. 칼은 없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아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또 끊겼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 대화, 생각 입장에서는 막 튀어나가야 되는데, 생각이 대화로 막 나가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끊어졌다. 그럼 생각은 안에서 요동을 친다.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이스라고, 또 젊은이들 아이스라고 불러요. 갑분싸가 되어서, 보세요. 두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근사한 자리에 하여튼 아주 중요한 당대의 가장 최고 문화라고 하는 다도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원수를 딱 만났다. 자, 그러면 갑분싸가 되지요. 일반인들이 대화 끊어지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안에서 불불 끓어오르겠죠. 끓어오르는데 말은 할 수도 없고 칼도 놓고 들어왔고 공간은 지금 60cm밖에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막 온갖 감정이 요동칠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근데 제3자가 딱 누르고 있어. 제3자가 태평하게 앉아서 차를 타면서 이 모든 분위기를 딱 주도하는데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요동치다가 아이스 상태가 익어지면 생각은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심하게 가라앉는, 한 3시간 하고 하면 가라앉는 거 이해되세요? 그 시간 동안에 쭉 가라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심, 전심으로 뭔가가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도는 영주끼리 한 거예요. 원래는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도 원수 많죠. 이제 일반인들도 나중에 했지만 처음에는 목적이 타겟이 그거였다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원수끼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스 상태에서 견디게 만들기. 완전 참선 아닌가요? 네, 완전 이게 참선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가라앉으면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소통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작업을 했어요, 다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참선한 사람들이 참선에서 안 끝나고 시대적인 소명을 자각하고 그걸 푸는 방법을 참선을 적용시킨 게 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심평상심을 우리 공부하면서 다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아,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우리들도 이 공부가 단순한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바꾸고 주변을 바꿔나가는 이런 실천의 세계로 또 이렇게 넓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없이 차만 마셔도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 센리큐가 와비삽이라고 불렀어요. 자기의 다도를 와비삽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이걸 기억 못할까봐 줄여가지고 와사비라고 불렀어. 그래서 음식 이름을 그 고추냉이를 와사비라고 부른 것은 다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기억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철저해요. 그리고 와비사비가 뭐냐? 와비는 무심, 사비는 평상심. 무심, 평상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초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데요시가 권력을 쥐면서 모든 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황금 다시를 짓고 모든 다도구를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히데요시와 이 와비사비를 지키기 위해서 무심,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철학은 유심이고 유심의 극을 달리는 그런 권력자의 철학과 미학과 무심 평상심을 지켜야 하는 이 센리큐의 참선을 기본으로 하는 이 사람의
이 미학이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자가 자결시키죠. 샌리큐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무심평상심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실질적으로 이 샌리큐가 자기 목숨 걸고 지켜낸 가치고, 그게 지금 일본인들한테는 하나의 기본적인 생활의 진선미가 하나 된 그런 양식으로 내려와서, 그럼 다도는 그냥 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옷 입는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 차를 끓여내는 거, 불을 다루는 거,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이라서, 다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무심평상심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까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부하면서 타산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 참선 공부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한 아주 지름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